다음 연재는 Cerebral Infarct, 그 다음에 Brain Hemorrhage에 대해서 이현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졸업하셨고 학위하셨고요. 그 모교에서 교직을 거치셔서 지금 현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신경외과에 계시고 의료기획팀장님으로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현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저로서도 많이 영광입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오시는 청중분들께서 신경 관련의 파트의 선생님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뭔가 부담감이 없는 채로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다 이제 진실이겠구나, 바이블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까 소개하신 대로 인제대학교 졸업하고 부산백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조교수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저희 대전병원에 있을 때 우리 구원장님과 함께 같이 인연이 돼서 오늘 이번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경외과 많은 영역 파트 중에서 뇌혈관 질환을 전공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수술하는 걸 조금 배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벤션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료하는 질환들이 이제 신경외과의 대부분의 이제 머리 출혈 터지면 이제 신경외과로 오니까 이런 수술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뇌혈관 치료를 하다 보니 이제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치료들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말씀들을 쭉 드려볼까. 그래서 전체 이 스트로크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기에는 30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고 배울 때 내용들과 지금과 많이 크게 안 달라진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빼고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또 제가 또 좀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치매입니다. 네, 스트로크가 치매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하고 가장 많이 최근에 바뀌었던 인트라아테리얼 스롬벡토미에 관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두 부분을 나눠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KD 환자에서 스트로크 발생 확률은 아시다시피 매우 많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날 리프레스먼트 세라피, 이제 생명성 의원에서 이렇게 혈관 만들고 시작을 준비하다가 보면 최소한 4배에서 10배 정도 위험 도소가 있고, 특히나 처음 시작했던 시기에는 한 7배 정도 이렇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혈관 질환입니다. 머리 스트로크 질환이 아니라 저는 혈관 질환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혈관 질환들로 인한 타겟 오간이 사실은 키드니고 브레인이고 하트라고 본다고 하면 이러한 혈관 질환의 어떤 결과물로서 스트로크가 생길 건데, 그러면 이런 CKD가 동반이 되어 있는 환자는 당연히 뇌혈관도 안 좋을 거고 스트로크도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인시던스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구에게서 스트로크 환자는 지금 4에서 10% 정도 있지만 인구가 나이가 70대 정도 높아지면은 이러한 스트로크의 빈도가 한 30%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GFR이 60 미만인 환자들에서의 어떠한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그 ICH는 마치 인구가 70대인 이상에서의 빈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같은 질환이기 때문에 같이 키드니가 나빠지면 당연히 브레인도 많이 나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CKD 자체가 어떤 스트로크의 위험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 그러한 두 부분의 공통적인 위험 요소를 제외하고 정말 이제 CKD가 얼마만큼 스트로크를 유발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한 1.5배 정도, GFR이 60 미만인 사람은 그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1.5배 정도 이렇게 이스케믹 스트로크, 헤머리지 스트로크 발생 확률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이러한 그럼 CKD 환자나 이런 스트로크에 발생되는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들은 두 장기 다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은 타겟 오간이고, 키드니가 결국 타겟 오간으로 망가지면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되고, 브레인이 그렇게 타겟 오간으로 망가지면 스트로크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트레디셔널 리스크들 말고 CKD 자체가 생기는 경우들, 뭐 키드니 자체에 있는 어떠한 뭐 사구체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키드니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브레인에 일단 인저리 받는 기전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옥시덴트 스트레스나든지 이거 하이퍼 호모시스테미아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들이 결국에는 바스큘라 데미지와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으로 브레인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하기 전에 어떠한 이런 혈관 질환에서의 공통된 어떠한 패소피지오질이나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은 심장혈관 쪽은 키드니나 이런 건 좀 다르게 이게 중혈관이고 아테리올 이러한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도세리알이 있고 안에 스무스 머슬셀 층에 있는 층이 있고 이렇게 층이 되게 두껍고 탄력성이 있고 이런 엔도세리알 셀의 어떤 디스펑션으로 그 LDL이 침착이 되고 LDL이 인플라메이션 일으키고 거기서 마크로파지가 들어가서 포밍셀을 만들고 포밍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파이브로시스를 증가시키고 파이브로시스가 막 하면서 터져서 막 이렇게 일어난다. 이게 알스로스크로시스의 기본이지만 이러한 키드니라든지 브레인 쪽 이 상황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글로메룰라 사구체들을 보면은 엔도세리움이 있고 이게 메디아츠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포도사이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혈관 모양과 구성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으로 조금씩 뭐가 새거나 포미에빌리티가 망가지거나 이런 브리딩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본다고 하면 이런 큰 혈관들에서 일어나는 알스로스크로시스의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자그마한 어떤 스몰 베슬 쪽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엔도세리알이 죽고 나서 여기서 샌다? 그럼 피가 많이 나는 건 아니겠죠. 여기 적혈구 크기를 보면은 적혈구 한두 개 정도 빠져나가는 이 정도의 자그마한 혈관에서 이렇게 피가 좀 새거나 아니면 어떤 단백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결국에는 죽어가고 이 혈관은 기능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브레인으로 가져오면은 브레인에 있는 혈관에서는 이러한 큰 혈관 주로 보면은 중대뇌동맥 이런 콜티카 이런 아테리들은 아주 큰 혈관들입니다. 이런 큰 혈관들의 기본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들었던 알스로스크로시스에 굉장히 취약한 혈관들 스무스 머슬셀이 있고 이러한 혈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들은 많은 피를 담고 있고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혈관들이 이게 막혀버리면은 아주 크게 이런 뇌경색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특히나 영향을 받는 쪽에는 이 브레인 콜텍스라고 불리는 이 표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포가 6개 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많은 커넥션이 있어서 기능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이렇게 딱 끊겨버렸다 그러면 광범위하게 뇌경색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팔다리가 바로 마비, 말을 못해, 눈 못 떠, 못 걸어다녀 이렇게 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정도의 뇌 손상을 잃게 되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로크, 위험하다, 뭔가 이유가 있다 하면 병원에 오게 되는 거지만 스무스 머슬 세계로 이런 스몰 베슬 세계로 들어오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러한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른 뇌 콜티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엑손 파나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수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처리됐던 신호가 일로 보내주는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는데 이러한 트랙들의 기능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스트로크가 생겼다, 문제가 생겨서 뇌가 망가진다 하면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뺑뺑뺑뺑뺑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즉 인지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혈관의 구조와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아까 보셨듯이 글로메룰라에서 보이던 혈관이랑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도 엔도셀이 한층 있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런 올리고덴드로클라이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비비비를 만들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있는 피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물이나 단백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스큘라 인저리나든지 이런 탈궤도관이 이렇게 생기고 스몰 베슬 디지즈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브레인에서의 스몰 베슬 디지즈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런 데멘시아라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사실은 이런 환자들은 CKD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뭔가
만성 콩팥병증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데멘시아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의 기전이고 같이 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보자면 키드니 쪽에서 큰 혈관이 막혔다. 그럼 레날 아테로스클로시스겠지만 이런 스몰 베슬 디지즈에서의 바스큘라리 퍼미어티가 바뀌면은 단백뇨가 나오고 알부민 유래가 나오고 블러드 리키지가 나오면 해마추리가 나오고 얘가 죽으면은 결국 GFR에 떨어진 CKD가 날 겁니다. 브레인에서는 이러한 물들이나든지 답지 못하고 빠지면은 그 주변부에 있는 뇌 수질 부분이 죽으면서 MRI에서 체인지가 보이는 화이트 메타 하이퍼 인텐시티가 보일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조그마한 출혈인데 마이크로 브리딩이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혈관들이 죽으면 제 조직들이 죽으면서 코그니션이 떨어지는 바스큘라 데멘시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되는 환자들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바스큘라 데멘시아가 아닌 대척접점의 다른 병으로 보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환자들인데요.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나이가 거의 한 60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MMSE 점수가 19점인데 MMSE 19점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진짜 멀쩡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냥 한두 가지가 좀 안 됩니다. 기억해야 아침 뭐 드셨어요 하면 몰라요. 오늘 길 뭐 어떻게 왔어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좀 기억이 안 나. 이 정도의 사실은 좀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포2 제네레이션에서 이 포가 많으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시름 크레아틴 수치는 굉장히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알츠하이머 병이 있나 없나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되는 아밀로이드 PET-CT가 활용이 되는데, 이런 환자들을 아밀로이드 PET-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뇌에 국소적으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배설되지 못하고 온 머리에 이렇게 쿵짝쿵짝 침착이 돼 있고, MRI 찍어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 뇌에 있는 수질부에 보이는 그 화이트 메타 하이퍼 인텐시티인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적은 숫자 정도로만 되어 있고 뇌는 위축되어 가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CKD 환자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나이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한 70대, 80대입니다. MMSE 점수가 26점 미만일 때는 떨어지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약간 할머니들이 그냥 투석시 다니시면서 이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인지 기능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늙어서 조금 떨어지겠구나, 노안이 있으시구나 하시는 분들 수준일 겁니다. 이런 환자들은 당연히 GFR이 올라가져 있고, 하지만 이런 환자들 MRI 찍어보나 아밀로이드 PET-CT를 찍어보면 지금 보다시피 클리어하지만 브레인은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질 부분에 이렇게 점들이 다 이렇게 점점 박히게 되고, 여기 구멍이 나 있고, 이러한 부분에 하이퍼 인텐시티가 많이 증가되면서 브레인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에이징에 따라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럼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어떤 브레인이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코그니션이 떨어져서 코그니션이 떨어진다는 거의 결론은 빼드리는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환자가 대소변 못 가리는 거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는 거죠. 브레인 MR 안지원을 찍어보면 이렇게 혈관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지만 이런 큰 혈관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GRE 부위에서나 이런 거 보면은 마이크로 브리딩이 조금씩 관찰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원내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 침착을 보이는 알츠하이머 군과 그렇지 않았던 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CKD가 진행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역시 CKD가 하나의 코그니션이 떨어지는 중요한 마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투석실 오시면 MRI 찍어보라고 하십시오. MRI 이미징을 해서 진짜로 브레인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지, 하이퍼메타 인텐시티 체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돼서 인지 기능과 떨어진 거하고 관련이 있다 하면 이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앞으로 향후에 인지 기능 떨어질 때 대비하여서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요즘에 제가 관심이 있어 보는 이제 브레인에서의 스몰 베슬 디지즈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하게 많이 변화되었던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스케믹 스트로크 라자들이 이제는 작은 혈관이 아니라 큰 혈관에 막혀서 갑자기 마비 생기고 의식 떨어지고 이러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볼까라고 해서 1982년도에 처음에 TPA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머리로 사용이 된 게 이제 96년도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 TPA가 나오고 약을 써봤더니 그 모디파이드 랑키 스퀘어 환자의 임상적인 예후 척도가 좋아지더라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96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러한 약들을 사용하고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처음 이제 인디케이션을 잡았던 게 3시간이었고요. 1996년 이후에 3시간 이후에도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연구가 2008년도에 돼서 요즘엔 증상 있고 4.5시간 이내에는 TPA를 주는 게 환자 예후에 좋다라고까지 해서 2008년 이후부터는 4.5시간 이후에도 TPA를 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혈관으로 대표적으로 보던 게 거의 다 이제 MCA 정도, 중대뇌 혈관 정도는 잘 뚫리는데 이 큰 혈관은 잘 뚫리지도 않습니다. 거의 재계통률 이거 주고 재계통률 14%밖에 되지 않고 너무 잘 막힙니다. 그리고 TPA 잘못 썼다가는 피가 너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오는 지금 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뉴 제너레이션 아이보리 스롬볼 아이시스에 대한 이런 약들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도됐던 게 기구를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해보자라는 겁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해보자라는 첫 번째 방식은 멀시 디바이스랑 페넘브라 카테터를 이용한 겁니다. 이 멀시 디바이스의 처음에 고안된 아이디어가 이 코르크 막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뻥 따는 걸로 들어와서 얘를 잡고 여기 얘가 흡입용 카테터입니다. 얘가 음압을 걸어서 혈전을 잡아 빼는 이와 같은 기구로 이용해서 했고요. 이거를 이제 2013년도에 이제 그럼 TPA 쓰는 거랑 이거랑 효과가 어때 비교를 해봤더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국 엔도바스쿨라 시장은 사장이 됐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이걸로는 안 된다. TPA 쓰는 것보다 낫지도 않고 이렇게 기구 사용해서 치료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3년도나 94년도부터 저희가 대뇌 동맥류에 대해서 코일 색전술을 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여 있는 뇌혈관 부분에 뭔가 어떤 물질을 채워서 치료를 하는데 얘가 코일이 잘 혈관 동맥류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져나올 때 삐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스텐트를 개발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좀 지지해주고 코일이 안쪽으로만 말리게 한 다음에 이 스텐트는 제거를 하는 걸로 해서 이러한 스텐트 회수가 가능한 스텐트들을 막 개발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2008년도에 독일 스트로카 지방에서 67세 여자가 스트로크를 내원했습니다. 닥터 한스가 그때 IVS 롬볼 라이시스 하다가 안 되니까 말시 디바이스 해가지고 메킬카 스롬벡tom이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막 코일로 만들고 있었던 이 솔리테어 스텐트를 그냥 허가사항 아니지만 그냥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였으면 삭감되니까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얘기할 텐데. 그냥 삭감 뭐 상관없이 이걸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막혀있던 환자 이렇게 잡아 뺐더니 이 그물망에 이게 혈전 걸리더라. 이거 뭔가 기발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이때부터 한참 이 내용들에서 유럽 쪽에서 막 사용하게 됐고 새로운 뭔가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로 효과가 있을 디바이스로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빨빨빨 모아가지고 2015년도에 되면 애니제임의 총 5편의 이러한 솔리테어 스텐트를 이용했던 치료 결과가 소개가 되었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여기 인터벤션 치료받았던 환자에 대해서 46%가 이전에는 좋은 사람이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고 뚫리기도 잘 뚫리고 너무 좋더라. 이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파퓰러해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 사용하면서 이제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막 연구의 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서 저희가 잡았던 게 이 페넘브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변화입니다. 페넘브라는 피가 안 갔을 때 뇌 조직은 기능을 안 하게 됩니다. 기능을 안 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뇌 조직은 죽습니다. 죽기 전에 피를 다시 넣어주면은 기능을 안 하던 뇌가 다시 기능을 하면서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페넘브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어떤 뇌가 죽는 뇌인지 사는 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을 거니까 시간을 잘라가지고 처음 증상 발생하고 3시간 이내 몇 시간 이내 시간을 잘라보고 해보니까 TPA 때 나왔던 말이 3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3시간은 개념이 이렇게 있다가 그 사이에 이제 이런 페넘브라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브레인에서 획기적으로 나왔던 게 디퓨전 MRI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 조직이 피를 못 받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뇌세포가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을 계속 먹고 이렇게 묵묵묵 하다가 얘가 어느 순간 빵 터지게 되는데 이렇게 물이 확산돼서 들어갈 때 이 뇌조직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디퓨전 MRI고요. 디퓨전 MRI를 가지고 얘 만약에 스트로크 환자가 왔다, 디퓨전 MRI에서 뇌조직이 다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이 사람 페넘브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그 스트로크 증상은 있는데 여기서는 변화가 없고 괜찮다 하면 살릴 수 있는 애가 많구나. 그러면 치료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인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이렇게 한쪽이 막혀도 우회에서 돌아가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MCA가 막히면은 이쪽 AC에서 돌아가서 피로 가고 PC에서 돌아가서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잘 들어가는 환자들한테는 조금 페넘브라가 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뇌 허혈 상태, 뇌 조직에 네크로시스가 없고 콜라테럴에 좋으면 페넘브라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되었고, 이게 2018년도에 이 개념을 도입해서 해봤더니 24시간까지에서도 이러한 그 살아있는 페넘브라를 있으면은 치료했을 때 좋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시간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트로크가 왔던 시간이 몇 시간 됐던 디퓨전 MRI나 퍼퓨전 MRI나 이런 것들을 찍어보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치료합니다. 재개통을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있겠구나 해서 치료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선택됐던 환자들은 이만큼이 좋아지는 환자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안을 선택해서 사람을 했더니 이만큼이나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많은 좋은 결과들을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런 페넘브라가 그래 있는 환자는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뇌경색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행된 환자 있을 때 그래도 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션 스터디가 됐고, 그때 이후에도 뇌경색이 그러면 한 2분의 1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좀 해봐도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 2분의 1 이상 조금 진행이 임팍이 조금, 그러니까 뇌 조직이 한 반 정도만 죽어도 그냥 한번 해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시간 24시간 이제 연장돼서 24시간 지나더라도 또 해보고 살릴 수 있으면 해보자 라고까지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시간이 지나도 페넘브라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한다. 2분의 1 이하 정도만 돼도 치료해서 재개통한다. 그래서 요즘은 혈관을 막힌 채로 두지 않습니다. 다 재개통합니다. 과거에 TPA 때 못했던 것들의 영역들이 넓혀졌습니다. 이제는 디퓨전 MRI, 퍼퓨전 CT 찍으면은 조영제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단순히 브레인 CT를 찍어보고 이걸로 어떠한 뇌에 있는 임파코어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스펙트 스코어라고 해서 AI 프로그램 이용한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촬영하는 방법도 조금 자동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치료될 수 있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4.5시간 이내에 IVA TPA랑 이제 스론백티움 이렇게 저희가 혈관 내 치료가 되게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IVA TPA 쓰지 말고 스론백티움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 2015년도에 이러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 굉장히 효과 있다는 걸 알려줬고, 이제는 골든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상적인 리졸트가 재개통률이 90% 이상. 그리고 환자의 좋은 예후도도 한 좋게 걸어 태어날 수 있었던 환자가 30%에 머물렀던 게 지금 한 60%까지 지금 2배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건가? 못 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못 여는 경우들은 조금 뭔가 다른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지금 이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연다. 하지만 안 열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힌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뚫어봐도 이제 좋은 환자가 6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 40% 환자 좀 더 좋게 뇌기 있는 거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유로 프로텍티브 드럭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마에 지금 이런 연구들이 초기 연구들이 실리고 있고,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씩 좋은 예후들을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곧 아마 시장 간에 또 이러한 것들이 한 번 더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빨리 열어라. 결국에는 이거를 예후를 좀 더 증가시키면은 빨리 열어보자. 도어 투 펑처 타임을 90%로 한번 줄여보자. 최대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요새 계속해서 핫하게 나오는 게 뇌졸중 센터
스룸벡tom이 가능한 센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주변으로 그냥 스트로크 센터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해운대 백병 오면 길 막히면은 이 도어 투 펑처 타임과 증상 있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병원에서 이러한 뇌졸중 센터를 현재 지금까지 만들고 있고 올 하반기에 이러한 센터들이 만들어지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제가 하는 이러한 환자들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머리 안쪽에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이런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이 옵니다. 머리가 아파요, 의식이 떨어져요. 해서 와서 찍어보면 이렇게 피가 이게 스펀지에 막 흡수가 되듯이 온 머리 전신에 이렇게 피가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스럽게 생겨버린 이런 지주막하 출혈의 기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동맥류가 관련이 된 동맥류가 관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혈관이 일부 부풀어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동맥류가 이렇게 관찰이 되면 이렇게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동맥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여기에 미세 도관을 여기 안에 넣고 여기를 코일을 채우고 더 이상 피가 안 가게 이렇게 막아주고 나면 동맥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꼭 코일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머리를 열어서 들어가서 동맥류를 확인하고 클립을 이렇게 딱 물어주면 여기 보이던 동맥류가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터지기 전에 이러한 동맥류를 미리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일로 막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뇌경색 환자입니다. 여자 88세 환자 7시경에 집안의 환자가 보호자에 의해서 집안에 쓰러진 지 발견이 됐습니다. 즉 언셋 타임은 모르는 상태였지만 와서 보니까 페넘브라가 있었고 그래서 시술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중대뇌동맥이 이렇게 막혀 있었고 확대해서 보니까 이 부분부터 피가 안 갔던 부분에 페이싱해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조심해 올리면 이 부분에 이 그물망을 넣어서 이렇게 혈전을 제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잡혀 있는 혈전을 제거하고도 일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남고 나면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발룸플라스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혈관을 다시 재개통시켜 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흥미로운 강의 감사합니다.